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1월 22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튜브 채널 윤순봉의 서재에서 소개한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을 통해 독재로 나아가는 12단계 그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데 민주주의 연구에 있어서 아주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정리한 독재로 나아가는 12단계 프로그램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포퓰리즘을 통해 독재로 나아가는 그 유형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0에서 12단계로 정리했는데요. 지난 회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단계 프로그램 내용은 저렇습니다. 자, 0단계 전체 국민을 진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누어라. 1단계 반대편을 불법적이고 비애국적인 악마로 만들어라. 2단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라. 3단계 언론의 독립성을 공격하라. 4단계 모든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장악하라. 5단계 인터넷의 통제를 강화하라. 6단계 시민사회의 다른 요소들, 시민단체, 대학, 특히 반부패 및 인권단체를 제압하라. 7단계 경제계를 겁주고 협박하라. 8단계 우리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계층의 정실 자본가들을 살찌워라. 9단계 공무원과 안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확고히 하라. 10단계 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들고 선거룰을 조작하라. 11단계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라. 12단계 1에서 11단계를 반복하라. 자,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12단계를 미국 사회든 아니면 우리나라든 적용을 해보면 그 나라의 독재화가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를 사실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포퓰리즘적 통치 방식을 사실은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 내용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도 어느 정도 그 독재화를 진행하고 있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살펴봤는데요. 6단계에서 12단계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계입니다. 시민사회의 다른 요소들, 특히 시민단체, 대학, 특히 반부패 및 인권단체를 제압하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 저렇습니다. 시민사회의 다른 축을 담당하는 특히 NGO와 대학들을 진압하고 탈정치화시켜라. 독립적인 특히 반부패와 인권을 옹호하는 NGO들에게 정치적으로 당파적이고 반정부적이라고 누명을 씌워라. 그들은 국가의 다수인 진정한 국민을 배반한 부패하고 타락한 엘리트들의 대표자일 뿐이라고 비난하라. 대학 교수들로 하여금 글과 강단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학생 시위 단체들은 평화 시위를 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쉽게 기소할 수 있다. 독재적인 포퓰리스트 지도자와 정당에 충성하는 새로운 가짜 시민사회를 창조하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 시민단체의 포지션이 사실 문재인 정부와 가깝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성격의 시민단체들이 아니죠. 그러나 미국은 좀 반대입니다. 트럼프가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볼 수 있으니까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 NGO들은 굉장히 친민주당적인 이런 성향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죠. 즉, 이 내용의 핵심은 중립적인 조직은 우리 편으로 만들고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아주 탈정치화 시키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자, 7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단계 경제계를 겁주고 협박하라.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대당과 후보자에게 자금을 계속 대어주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과 규제 압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경제계가 반대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겁을 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과 소유주를 파산시키는 등 희생물로 삼으라라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8단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계층의 정실 자본가들을 살찌워라. 자, 여기서 정실 자본가는 뭐 영어로 크로닉 캐피탈리즘 정도 될 수 있겠는데, 뭐 정치와 유착된 정경 유착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크로닉 캐피탈리스트들을 살찌워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 계약, 신용 제공, 각종 인허가 및 기타 검은 돈을 권력자와 그의 파벌, 가족, 친구, 협력자들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계층의 정실 자본가들을 살찌워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크로닉 캐피탈리스트, 즉 정권과 유착된 이런 자본가들을 만드는 방법이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첫 번째,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공공계약을 뭐 이쪽으로 몰아주거나 신용 제공, 즉 대출을 많이 해주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 아주 편의를 봐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부는 뒷돈, 검은 돈을 챙기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특혜를 주는 범위를 그 지도자의 파벌이라든가 가족, 친구, 협력자로 이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라는 이런 내용이죠. 뭐 예를 들어서 거대 석유업자라든가 제약회사라든가 거대 농산물 기업이라든가 뭐 군수업자, 뭐 이들이 트럼프 정부에 빌붙은 정실 자본가 집단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는 이런 언론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9단계로 넘어갈게요. 공무원과 안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확고히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느 정당에도 충성하지 않고 국가와 헌법에 충성하는 전문 공무원과 군 장교들, 소위 딥스테이트를 제거하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딥스테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뭐 그림자 정부 해서 아주 음모론적 시각에서 이 딥스테이트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하는 딥스테이트는 그야말로 아주 전문 공무원들, 국가와 헌법에 아주 충실한 이런 집단을 가리킵니다. 자, 다시 내용을 보시면 딥스테이트를 제거하라. 이들을 음모론적 딥스테이트의 소속원들이라고 불러라. 국가 관료 체계와 안보 관련 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확고히 하라. 경찰과 정보기관에게 당파적 충성심을 요구하여 정치화시켜라. 국가정보기구를 야당을 억누르는 무기로 활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이아몬드 교수가 규정한 딥스테이트를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특정 정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에 충성하는 전문 공무원과 군 장교를 가리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특정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충성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노예처럼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는 집단이라는 이런 의미로 딥스테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를 꿈꾸는 자들은 이런 딥스테이트를 제거해야 독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딥스테이트를 제거하는 명분으로 지금 음모론을 활용하라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들은 이 딥스테이트를 아주 음모론적 시각에서 비판해 왔습니다. 그 음모론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딥스테이트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말하자면 미국을 숨어서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음모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그림자 정부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아주 숨어서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아주 뭐 검은 손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컨대 뭐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암살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린 것도 이 딥스테이트의 짓이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 음모론에 기반한 선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윤순봉 전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트럼프가 이런 딥스테이트를 제거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 소위 관료주의의 역사가 너무 오래되고 또 뿌리가 깊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 정부 안에 있는 그런 애국자들이 통째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트럼프 정권에서 이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 딥스테이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몇몇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매티스 전 국방장관도 있고 존 볼튼 전 안보보좌관도 있습니다. 최근에 해임된 에스퍼 전 국방장관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 2018년 말 트럼프에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군할 것을 명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항의 표시로 사표를 던진 것이었는데요. 뭐 그때 당시 더 재미났던 것은 그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직무대행으로 데려온 사람이 전 방산업체 CEO를 이 국방장관 후임으로 데려왔습니다. 전형적인 그 크로니 캐피탈리즘의 정실 자본가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죠. 뭐 이뿐 아니라 존 볼튼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또 최근에 경질된 에스퍼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6월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실패한 트럼프의 아주 화가 난 시위대들, 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아주 격해졌을 때 군을 투입하라라고 지시했지만 그 지시에 아주 공개적으로 불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의 경질은 아주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미국이 부러운 점이 사실 이런 점이죠. 미국의 민주주의가 뭔가 수호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헌법에 충성하는 이런 진정한 애국자들, 진정한 딥스테이트가 아주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단계 보겠습니다. 10단계, 선거구를 유리하게 만들고 선거 룰을 조작하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게리맨더 선거구를 만들거나 또는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라. 그리고 선거에서 과반수 이하의 지지를 얻더라도 집권당이 다시 재집권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확실하게 고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게리맨더링은 뭐 아시죠? 특정한 후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뭐 합치거나 쪼개는 방법으로 아주 뜯어 고치는 것이죠. 게리맨더는 1812년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였던 엘버리지 게리, 그리고 그러니까 엘버리지 게리가 자신의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하도 억지스럽게 뜯어 고친 결과 그 모습이 마치 아주 전설에 나오는 셀러맨더의 모습이 되었더라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버리지 게리의 게리와 셀러맨더의 맨더가 합쳐서 게리맨더, 게리맨더링 뭐 이런 단어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11단계 보겠습니다.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라. 내용 보시면 선거관리 업무를 장악하여 선거 운동장을 더욱 기울어지도록 하고 경쟁력 있고 실질적인 독재 체제를 제도화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2단계입니다. 쭉 나왔던 0단계에서 11단계까지를 계속 반복하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 0에서 11단계를 더욱 격렬하게 반복하라. 새로운 정치적 패권에 대한 반대나 비판으로 치러야 할 두려움을 깊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심각한 저항을 약화시켜라. 저항으로 치러야 할 시민들의 공포를 더욱 깊게 만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0에서 11단계를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그 사회의 독재화는 더욱더 공고히 되겠죠. 자, 12단계의 각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윤순봉 전 사장은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집권했던 미국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독재화 되었는가를 평가했습니다. 물론 그 평가라는 게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각 단계별로 어떤 것은 성공하고 어떤 것은 실패했느냐를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자, 12단계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분야에서 트럼프는 성공을 거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0단계, 그리고 1단계, 2단계를 트럼프가 성공했다라고 평했습니다. 자, 0단계는 국민을 나누고 국론을 분열시켜라는 그런 주문이었죠. 이것은 트럼프가 100점을 맞은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와 그들, 우리 편과 적들로 거의 나누다시피 해서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정말 남북전쟁 이후로 최고로 아주 갈기갈기 찢어진 분열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 다음으로 1단계 역시 100점이다라고 평했습니다. 반대 진영을 완전히 악마로 만들라는 이런 주문이었죠. 역시나 이것도 성공했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당선될 때 아주 상대편을 악마화 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죠. 자, 2단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라라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도 트럼프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연방법원이 아주 친공화당적인 성격의 대법관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8단계, 우리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정실 자본가들을 살찌워라. 이 부분도 상당히 성공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새롭게 부상한 이런 기업가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3단계 언론의 독립성을 공격하라든가, 6단계 시민사회를 제압하라든가, 또 7단계 경제계를 겁주고 협박하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12단계 중에 한 4단계 정도에서 성공을 거둔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한 40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미국은 이 정도였는데 우고 차베스가 집권했던 베네수엘라, 그리고 에르도안의 터키 같은 경우에는 12단계에서 거의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독재를 진행시켰겠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사법부를 장악해서 삼권 분립을 무효화시키고 또 민간 언론, 공공 언론을 다 장악하고 또 인터넷을 통제하고 시민단체를 제압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독재, 전체주의 사회가 돼버릴 수 있었던 건데 참 무서운 일이죠. 미국뿐 아니라 글쎄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상당 부분 독재로 가는 그 길목에 들어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는지 한번 각자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